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별 검사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어젯밤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반발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건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을 정치 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국헌 문란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특검팀의 사형 구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고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의 순간과 최후 진술,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을 향해 헛웃음을 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린 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은 다음 날로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한 국정마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비상계엄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이후 새벽 12시 11분,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가량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읽어 나갔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 지휘에 감사하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재판을 이끈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을 향해선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길어지는 재판에 지기현 판사가 일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우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설립자 전광훈 목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의 법원 난입과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직접 숙소를 찾아가 이 대통령을 영접하는 등 각별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두 정상은 친교 외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순방에 동행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함께 푸른 유니폼을 입은 채 드럼을 함께 연주하는 모습인데 이 대통령은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마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는데 양 정상은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등을 함께 연주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이 대통령의 숙소 앞까지 찾아가 깜짝 영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중일 갈등 와중에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이른바 오모테나시 외교를 통해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88분간 이어진 정상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의 친교 일정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연의 대표 사찰 호류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당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건 해당 행위이고 한 전 대표가 반성도 안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이 소식은 변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발표는 새벽 1시에 전격 이뤄졌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당 내부를 공격하는 글을 쓴 건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를 공개 비판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당대표를 지낸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의 무게와 중징계가 요구된다며 제명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입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이후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문제 댓글이 하나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사설과 기사 칼럼이었다. 징계 결정에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징계 과정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당 지도부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한 전 대표 측이 반발하면서 당분간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혹은 무기형 중 하나인데 특검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결과를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적 관점을 만약에 다 털어버리고 법률적 관점만 본다면 저희가 선례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사형 구형 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 이게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선례와 유사점도 그렇고 두 번째 선례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군사반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까지 같이 9개 혐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은 한 2개 혐의만 직권남용까지. 그렇다면 비교해 보면 법률적으로다가는 무기징역 구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형을 구형하게 됨으로써 법원이 부담이 커졌죠. 네. 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에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좀 헛웃음을 쳤다고 하고
그동안 법정에서 뭐 졸기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데 특보님 이런 태도가 구형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구형에도 영향을 일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만 선고에는 더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일단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군과 경찰을 이용해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안 졌고요. 또 반성도 없고 그리고 온갖 법기술로 이 재판을 지연시켜 왔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이 특검에서 최종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오랜 고심을 한 끝에 네. 법정 최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결심 공판에서도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 긴급권 행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잘못됐으니 형사사건 재판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도 했는데 양 변호사님 이런 주장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뭐 고도의 통치행위 이론, 그러니까 계엄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들은 이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네, 뭐 과거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이제 12.12나 5.18 관련 이제 사건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몽테스키에까지 뭐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헌재 결정문이나 기사가 뭐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헌재 결정이 이런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정된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충분한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본인이 직접 90여 분간 했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여기서 특검 정국을 뭐 광란의 칼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수사 대상인데 이런 표현을 한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90여 분간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었던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양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들어가 있었던 민주당의 폭주를 지적했던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내란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국가 권력의 찬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위에 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국가 권력의 찬탈 자체가 될 수 없는 주체였던 것이고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영구집권을 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영구집권을 위한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영구집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도 강조한 것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본인에게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을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장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몰이를 당했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특검을 비판을 했었는데 김 특보께서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그 본인이 왜 12.3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했을 때 과연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 만약에 그 주장에 동의됐다면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의 재판을 받는 동안 그동안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뿐만 아니라 내달에 뭐 있을 수 있는 이 선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본인이 이런 그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선동적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층만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다음 달 19일에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이 사형 구형량 이게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윤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특검도 구형할 때, 사형을 구형할 때 사형 선고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무기징역 이하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제 특검보가 구형할 때 쓴 단어들을 보면 야당, 당시 야당이죠. 지금 민주당입니다. 야당 입법활동이나 예산삭감, 탄핵 등을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뭔가 구형량을 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기소는 검찰이 했었거든요. 공소유지는 특검이 한 부분인데, 기소한 검찰이 공판카드에 기소할 당시에 구형량을 얼마나 썼는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도 사형을 썼는지, 이 부분도 하나 나중에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모종의 정치적 시각에 부합하는 듯한 사형을 구형하고 이제 법원이 이 공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무기징역형 이하의 유죄가 나온다 하게 되면 무기징역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 그 모든 비판은 법원이 받는 거죠. 기대했던, 예를 들면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했던 형량이 미달한다 그러면 그 비판은 이제 법원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선택한 이번에 특검의 이 구형 선택 과정은 다소 정치적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에 그 군사반란 때하고 지금하고 각기 서 있던 위치도 다르고 그다음에 혐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형으로 선고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그 무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무기형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은 아마 특검도 예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강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측에서는 독재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 비상적인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본인에게 반대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억누르려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을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양형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제 최고위원들 귀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제 이제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윤리심판원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그런 당의 책임자이셨기 때문에 굳이 뭐 재심까지 하시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류들이 읽힐 수 있었고요. 재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겠냐, 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방금 들으신 녹취로는 당의 분위기가 좀 싸늘한 것 같은데, 재심을 청구하면은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에서 김병기 의원이 어떠한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그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지금 재심을 담당하는 주체 자체도 이번에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을 결정한 윤리심판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판단한 나름의 근거가 있을 텐데 그런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명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 당에서의 결정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김병기 의원이 갖고 있는 본인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재심,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그 결정만 남은 것인데 그게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이 제명 이후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김 의원은 제명당할지언정 친정인 민주당을 스스로 떠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의원총회 이게 제명 결정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의원총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총회 의결 과정을 겨냥한 본인의 발언이다. 나는 나갈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의원들과 사실 상당히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공천을 주도했고 검증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와줬던 어쨌든 간에 의원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나 건재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게 되면 본인과 연관된 뭐 피해자나 아니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물 터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본인 뚝을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민주당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감정적인 어떤 호소도 섞여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항변 내지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소 또 압박성 발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병기 의원의 재심이 기각이 되고 또 그거를 김 의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 김 의원이 대응하는 향후 대응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적 공방까지 간다고 봐요. 법적 공방.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시효 얘기를 했잖아요. 징계 시효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법률적인 공방을 예상하고 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정치인이 징계 시효 얘기를 꺼낸 부분은 마지막으로 꺼내는 거거든요.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항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징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천 헌금 관련 경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경시 의원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다시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강 변호사님이 네. 귀국날 압수수색에서 노트북과 업무용 태블릿은 확보를 못했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시점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경시 의원이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애초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12월 31일에서야 김경시 의원이 출국을 했는데 네. 출국 금지조차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경시 의원이 나중에 수사라든지 재판에 대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진으로 빨리 입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대 여당과 연결이 되어 있고 강선우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될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지금 경찰에게는 수사를 조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야당 측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찰보다는 특검 쪽에 수사를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는 이 강선우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강 의원은 자신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를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법률 체계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헌법상 이제 보장된 자기부재 거부의 원칙, 즉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제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비공개는 사실 과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 제출에서의 비밀번호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를 강제하기 위한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이건 뭐 피의자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 문제 때문에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선우 의원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뭐 최신식 아이폰을 제출함으로써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모습은 사실상 본인의 발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해서 통신 영장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신 내역 분석으로 이 어떤 증거 확보가 좀 가능할까요? 일단 통신 내역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전화,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누구랑 주고받았는지 정도까지 확인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와 다른 이제 데이터를 사용한 뭐 카카오톡 메신저라든가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같은 거는 그 통신 영장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서 내용을 직접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밀번호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김경시 의원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고발했던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 의원이 자신의 고발한 내용과 이번 공천 헌금 논란이 김경시 의원의 고리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김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진종호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주시는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네. 일단 무분별한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을 공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권리당원을 대거 모집했다라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마치 지금 당내에 유력한 정치인들과 연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치 이미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를 따로 부르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건데, 이 윤리위가 내세운 근거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오후 5시부터 한 자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한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가장 큰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건데요. 네.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 그리고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이게 지금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네. 결국에는 한 전 대표의 가족들 명의로 그 두 개의 IP에서 여러 개의 글들이 들어간 것은 국민의힘의 당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방해를 한 것이고, 그리고 당의 명예도 훼손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방송 같은 데에 나가서 윤리위 자체를 공격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윤리위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들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면서 재판부를 테러한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였던 건지 이 한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인형 박처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문위원을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이번에 구속된 국정원장 특보로 갔고요. 그리고 그 방첩사에다가 본인의 처를 특채로 시켰어요. 그리고 낯부끄러울 정도로 김건희 옹호의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던 사람이에요. 자, 윤 위원장님, 윤리위가 한 전 대표가 저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에 마피아, 테러단체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이 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공격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윤리위 구성 이후에 어떤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부분이죠. 네. 예를 들면 이해상반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지나온 행적을 보니까 나를 징계하기에는 나와 뭔가 겹친다. 이런 이해상반을 주장하면 몰라도 저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런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했다는 부분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돼서 게시판 운영에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가족이 했다는 것만 갖고 한 전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징계문을 가만히 보니까 한 전 대표도 글을 썼다라고 사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본인들은, 네. 윤리위원들은. 그래서 한 전 대표가 글 작성자가 아닌가라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 징계를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사실 인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법적 공방을 할 것이고요. 그럼 법원이나 수사 등을 통해서 그 사실 인정이 진정인지 여부가 밝혀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법적 공방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전 대표가 어쨌든 제명 결정이 나온 뒤에 SNS에다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뭐 당연히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고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법적인 공방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걸 넘어가서 민주주의를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 당원들이 아니라 당 밖에서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과 일종의 이제 이미 이제 당을 밖에서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규합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당 밖에서 이제 과연 얼만큼 본인의 세력을 모아서 그 여론이라든가 그 이제 나름대로 민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제 당 지도부와 이제 나름 대립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향후 과정 그리고 어떻게 세력을 규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한계 인사들은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가처분 신청에 나서거나 당 지도부를 향한 반발이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양 변호사님은 이제 당을 나갈 수도 있다. 새로운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김특보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당내에서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취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당내에서 정치적 사형과도 같은 제명 조치를 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명분적으로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금 탄핵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당명도 새로 바꾸고 뭐 쇄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한계 통해서 이제 당내 갈등이 좀 내용이 좀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혔을 때는 결국에는 친한계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선택도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당원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결국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쇄신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당면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친한계와의 갈등은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과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 대표는 중도 보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함께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하면 이거 최고위 결정을 의결을 해야지만 확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도부의 부담이 훨씬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오늘 아침에도 영하의 강추위가 계속되는데 출근길 시민들의 발은 묶여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의 우려 속에 노사는 오늘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차립니다. 광화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성민혁 기자,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침 8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지만 이곳 버스 정류장은 오가는 시내버스 없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파업 이틀째에도 발이 묶인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다녔습니다. 노선도 전체 400여 개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29개만 운행됐습니다. 오늘 역시 서울 시내 버스회사 64곳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해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차례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미뤘습니다. 가장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배차 간격을 평균 2분 30초로 유지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은 경기도 역시 파업 노선과 비슷한 노선의 버스를 대폭 늘리고 마을버스 운행도 증차했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사는 오후 3시 임금 협상을 재개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사후 조정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기본급 인상률이 쟁점인 가운데 오늘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광화문역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19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업계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총 19조 원을 들여 축구장 32개에 맞먹는 7만 평 부지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된 칩을 조립하고 연결하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에 19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것, D램 반도체를 겹겹이 쌓아 만드는 HBM 시대를 맞아 후공정의 중요성이 부쩍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전원과 연결해주는 그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후공정에 문제가 없어야 수율이 높은 그런 반도체 생산 라인이. 내년쯤 패키징 공장이 완성되면 이미 20조 원을 투입해 양산 준비에 들어간 청주의 새 D램 공장과 함께 원스톱으로 HBM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올해 생산할 HBM이 이미 매진됐을 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 능력을 늘려 HBM 시장의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업황 부진으로 공사를 중단했던 평택 4공장과 5공장 건설 공사를 최근 재개하며 HBM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였던 대형 평형의 아파트 몸값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공급이 줄며 대형 평수가 희소해진 데다 선호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168제곱미터가 77억 원에 거래됐는데 1년 만에 10억 원이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분들은 어떻게 세금 폭탄이 말지 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 거 가장 좋은 걸 사겠다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큰 평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주택 시장이 위축됐지만 역설적으로 현금 부자들은 일단 오르면 가격 폭이 더 큰 똘똘한 대형 한 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형 등 다른 평형대 가격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공급 부족도 대형 평형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용 85제곱미터를 넘는 중대형 가구 공급이 전체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대형 평형이 희소해졌습니다. 대형이 없잖아요. 중층들은 대형을 가려면 몇 배의 부담금이 나오는데 하겠어요. 대형이 있는 아파트만 대형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압구정이 큰 평수.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간 활용이나 취미생활 등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들이 넓고 쾌적한 집을 찾는 겁니다. 주택은 줄어들지 않고 넓어진다는 것은 1인 주거 면적이 늘어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시대 서울 대형 평형 아파트가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가 어제 4,700선 코앞에서 장을 마쳤는데 어제 장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롤러코스터 탈 때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불안하거든요. 좀 쉬어간들 어떠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4,200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4,300, 400,
500 넘더니 어제는 4,692입니다. 이제 5,000포인트까지 300여 포인트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증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뭐 전망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중계한다라고 할 정도로 전망 상단을 좀 높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75%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 올해 지금 8거래일 동안 10% 올랐습니다. 추가로 코스피가.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개인도 매도하고 외국인은 나흘째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또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연초 랠리를 주도했던 반도체가 잠깐 조정을 받았어요.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번엔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방산업종이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은행, 카드사 이자율 연 10%로 제한하자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오늘 우리 증시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소장님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주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자동차주가 올랐다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현대차의 질주입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로봇 이제 피지컬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데요. 어제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 또 시가총액 8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37%나 급등을 했는데 최근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최고 로봇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서 로봇과 자율주행이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로 탈바꿈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로봇은 2028년에 미국에서 짓고 있는 메타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증권사들 이구동성으로 야 40만 원 너무 저렴해. 최고 60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주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이 은행권에 예치됐던 돈들이 증권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국내 증시의 이 대기 자금만 거의 190조 원이라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은행에서 증시로 돈의 머니 무브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증권사에 맡겨둔 이제 이른바 투자자 예탁금 은 한 90조 원으로 사상 처음 90조 원 시대를 열고 있고요.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증권사의 CMA 계좌에도 100조 원입니다. 사상 첫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 둘 합치면 190조 원이 호시탐탐 조정만 받으면 언제든 증시에 올라타겠다라는 이제 포모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에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요구불 예금의 회전율, 돈이 얼마나 시중에서 빨리 회전되고 있느냐를 따져봤더니 18.4배로 5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은행에서 돈을 빼서 투자나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이제 연초 효과가 아니라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특히나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24조 원이거든요. 24조 원은 한 달 전에 비해서 67%나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랠리에 동참하겠다라는 이제 자금 대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소장님, 근데 우리 국민들이 원래 보통 은행 예적금을 좀 선호하잖아요. 이 자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면은 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거 없을까요? 맞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빼서 증시로 간다 이 얘기는 내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일시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은행이 이자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특히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 20에서 30배 정도 더 듭니다. 이렇게 비용이 든 건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을 결국 대출 금리에 전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받는 기업들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실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47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가랑 환율이 같이 오르는 거, 이건 좀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환율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증시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증시보다 하루 더 오른 게 환율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고 있는데 9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473.7원이고요. 그리고 역외에서는 1,478원,
1,48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환율 상승의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내 요인, 대외 요인. 지금 외국인이 나올 때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서학개미들 역대급으로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2일까지 무려 미국 주식 3조 4천억 원어치 사들였는데요. 한 달 전 총 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수출 기업들 좀처럼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요인은 이 트럼프 리스크인데요. 제롬 파월 미국 의장의 경우 위증 혐의로 지금 형사 기소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란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안전자산이 이제 달러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웃나라 엔화 약세까지 좀 가세가 되고 있어서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 1,400원이 노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소장님, 그 정부가 수출 기업 1,138곳이죠. 대상으로 외환 특별 검사를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외국에 쌓아놓지 말아라. 이거를 좀 확인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 지금 최근 5년 동안 5천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들 1,100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 달러 수출했으면 빨리 이제 환전해라라는 압박인데요. 이 무역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이제 달러를 묵혀둔 기업들한테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업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이제 달러를 어쨌든 가져가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바로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환전할 때 또 달러가 이제 강세를 갈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당장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을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련 사망자가 12,000명에 이른다는 추정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에 지원을 약속하며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8일과 9일에만 최소 12,00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준 군사조직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군경 등 정부 측에서도 다수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 국영방송도 테러 단체로 인해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며 시위 관련 사망자 발생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These activists warn that this death toll is likely to rise even higher, making it the most violence that Iran has seen since the years around its 1979 Islamic Revolutio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 집회를 계속하라며 정부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와의 모든 회의를 취소하겠다며 직간접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And all I say to them is help is on its way. 이런 발언은 트럼프가 이란 상황 관련 외교 해법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한겨울 칼바람도 잊은 채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겨울 캠프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의 늠름한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학생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해병대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80kg에 달하는 무거운 보트지만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해병대 캠프는 영하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해병대니까 물속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때 해병대의 전투 수영장에서 생존 능력과 팀워크를 기르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고무보트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호를 외치며 노를 힘차게 젓고 있습니다. 이함 훈련 참가 학생은 높이 5m의 다이빙대에서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해병대 캠프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30여 명이 참가합니다. 흙먼지도 날리고 엄청 추웠을 텐데 참가 학생들의 표정 진지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9.4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춘천이 영하 14.7도, 대전은 영하 7.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서울이 2도, 청주 4도, 부산은 8도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동해안 중심으로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다가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부터 큰 추위는 없다가 절기 대한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